2%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사람들 생각하고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마치 선진국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우리 잘 나가던 걸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뭐 이렇게 그냥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말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핵심은 바로 출산율이 너무 낮아도 너무 낮다. 정말 심각하게 봅니다. 제가 이현우 교수의 경제 포럼이라고 유튜브 채널을 올해 초에 시작을 했거든요. 올해 초에 시작하면서 제가 시리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시리즈의 제목이 뭐냐면 절대 위기의 한국 경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한 절대적인 위기에 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제가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린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이 낮아도 너무 낮아서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갈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인간으로 말하면 노화되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 노화가 너무 빨리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정말 심각하고, 또 플러스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에 몰빵하는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가계부채가 또 연관해서 문제라든가,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집값 띄우기 정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마치 인간으로 말하면 이렇게 노인이 되고 있는데 당뇨병까지 걸리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합병증까지 막 걸리고 있는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의사라고 하는 정부는 계속 그냥 몰핀만 주고, 그냥 이 정도면 뭐 아직 쓰러지지 않았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냥 링거액만 이렇게 계속 주는 방식으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한때는 두 자릿수 성장도 하고 최소한 한 자리에도 적어도 한 자릿수 후반 성장을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먼 과거가 아니에요. 기껏해봤자 20년, 30년 그 한 세대 전 정도였는데, 그때 그렇게 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2%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사람들 생각하고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마치 선진국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치매 현상까지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 우리 잘 나가던 걸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뭐 이렇게 그냥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말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핵심은 바로 출산율이 너무 낮아도 너무 낮다. 그럼 낮으면 얼마나 낮냐. 지난해 0.72명이에요. 그래서 총 출생아 수가 한 2만 명이었어요. 22만 명. 22만 명이면 197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다 5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가 100만 명 정도 됐어요. 그 전에 한 10년이 계속 100만 명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베이비붐 세대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베이비붐 세대가 뭐 55년 생부터 시작해서 뭐 63년생까지도 얘기하는데 70년대 초까지 거의 100만 명씩 계속 태어났거든요. 그랬는데 지난해 22만 명 태어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만 분에 22만 명 하니까 거의 5분의 1 쪽 난 거잖아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국민들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치인들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당장에 내가 그냥 표만 많이 얻어서 내가 그냥 정권을 잡고 내가 그냥 계속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그냥 권력을 누리고 있으면 그냥 난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정말 그래서 정말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위기의식을 안 느끼는 게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제가 볼 때는 위기인데,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계속 나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간 경제 성장률이 70년대 중반 이후에 그냥 2.5%인데 우리는 70년대 중반이면 우리나라 10% 이상 성장을 하다가 지금 계속 주저앉아가지고 일직선으로 그냥 미끄럼을 타가지고 지금 한 2% 수준 내려왔으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정말 제일 큰 나라, 소득 수준도 우리나라보다 2.5배나 큰 나라인데, 높은 나라인데 거기는 아직도 2.5% 연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2% 수준에서 지금 또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제 1% 수준으로 가고 다시 1% 밑으로 떨어지고 0% 수준으로 가고 그거 마이너스로 계속 갈 건데, 이게 위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서 그건 위기가 아니고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GDP 성장률이 갑자기 뭐 마이너스로 훅 떨어지고 마치 뭐 코로나 상황이거나 아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거나 아니 97년 외환위기 때 이런 때만 위기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위기지만 그건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그냥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당하거나 아니 어디 가다가 갑자기 코로나 팍 걸렸어요. 그것도 위기죠. 그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빨리
이 조로 현상이 나타나고 거기다 당뇨병도 걸리고 합병증도 걸리고 그런데 치료 안 받고 계속 술 먹고 담배 먹고 날마다 탱자탱자 이게 놀아버리면 이거야말로 더 심각한 위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오니까 정치권이든 정부든 제대로 된 정책을 안 내놨다는 거예요.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책 내온다고 해가지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위원장은 대통령인데 부위원장이 이 말이 그 부위원장이 거기도 비상근이고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거기 한 30명 정도 앉아 있고 거기서 무슨 거기서 기획을 하고 무슨 뭐 거기서 뭐 아무런 실권이 없어요. 무슨 예산권이 있어요. 아니 무슨 집행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실제 그걸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거기 뭐 처음에는 뭐 한 과장급이 하다가 뭐 나중에 뭐 실국장이 해서 뭐 지금 실질적인 그 뭐 무슨 업무를 지금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 그 정책이 그냥 변죽만 올리는 그런 정책을 계속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게 언제냐면 2018년이에요. 그래서 2017년에 1.05명이었어요. 그때 제가 뭘 주장했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일단 인구부 좀 만듭시다. 인구 총괄 부서를 만들자. 계속 지금 무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비상근 조직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백날 해봤자 지금 계속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한 다음에 2006년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10년 지났는데 계속 미끄럼이에요. 미끄럼 타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구부 만들어서 인구 총괄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총괄적인 그러한 인구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인구 문제라는 것은 그 출산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화가 되니까 자꾸 고령화되니까 노인 문제도 너무 심각한 문제고요. 또 그 속에 보면 남성과 여성의 문제, 일과 그리고 가정의 양립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뭘 할 거냐 거기서. 그래서 이제 정책도 제가 뭐 구체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계속 얘기해 왔어요. 뭐냐면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저출산율이 우리나라만 유독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 전 세계도 나타나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낮은 데가 없어요. 일본이 전 세계에서 제일 인구 고령화 많이 진행됐다고 하는 나라인데 일본이 인구 고령화 비율로 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로 하면 29% 정도 돼요. 우리는 한 19%예요. 그러니까 딱 잘라서 거기 30%고 우리는 한 20% 정도 돼요. 10%포인트는 높은데 그러니까 출산율도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1.3명이에요, 계속. 거기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일찍부터 인구 고령화 진행됐을 것 뿐이지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최근에 와서 1.2명대로 떨어져가지고 완전 초비상 걸려가지고 그거 높이려고 엄청나게 하고요. 유럽도 고령화가 많이 진행됐다고 했는데 이 OECD 평균이 1.5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1명 밑으로 떨어진 거 이건 정말 미쳐도 한참 미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구리가 서서히 뭐 따뜻한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데워져가지고 난 죽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물이 너무 빨리 뜨거워져가지고 이미 다 뜨거워져서 지금 죽었어요. 이미 제가 볼 때는 반 데워져서 지금 죽어 있는데도 지금 아직도 지금 뭐 그 물속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그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 졸업하면 최소한 1년이요. 취업 재수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뭐예요? 내가 당장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못하죠. 그 겨우 해도 뭐 하냐면 거의 뭐 비상근 그러한 일자리예요. 뭐 인턴이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알바 조직 이런 일자리인데 내가 어떻게 결혼한다는 말이 나와요.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첫 번째. 그래도 내 안정된 일자리 겨우 잡았어요. 어떤 사람 운이 좋고 아니면 실력이 좋아가지고 그놈의 일자리가 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와 있네. 또 그걸 또 가요. 그러면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 다녀도 지방에서 오는 애들도 많잖아요. 아니면 또 서울에 있는 부모가 있어도 나도 이제 독립해야 되는데 보니까 내가 살 집을 보니까 그놈의 살 집이 보니까 또 지난 한 7, 8년 동안 3배 올라 버렸네. 그러니까 내가 평생 모아도 내가 보니까 한 20년 이상 모아도 집을 살까 말까 하는데 당장 내가 들어가 살 집은 보니까 내가 서울 근처에 뭐 있지도 않고 일자리에서 뭐 한참 떨어져 1시간 이상 통근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통근해 가서 내가 돈 벌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결혼해서 애를 갖냐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불안정한 일자리, 두 번째는 불안정한 그러한 주택 문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어떻게 결혼했어요. 이제는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그놈의 교육이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치열해. 나도 치열하게 내가 이만큼 겨우 와가지고 그래도 겨우 내가 그래도 일자리도 구하고 내가 집도 구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뭐 더 치열해져가지고 애 하나 키우려니까 보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뭐 내가 여기 뭐 완전히 몰빵을 해가지고 내가 해도 돼. 그래도 돈도 뭐 한 4억 든다고 그러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뿐만 아니라 막 얘를 갖다가 막 완전히 뭐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완전히 얘를 학원으로 막 뺑뺑이 막 돌려가지고 막 영재 교육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완전히 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지 못하고 마치 그냥 패자처럼 될 것 같은데 이 아이한테 내가 그러한 어떤 불행을 대물림할 수 있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겠어요? 못하죠. 또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그러한 고등교육 이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도 남성보다 더 어쩌면 더 똑똑하고 더 공부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소위 경제활동 참가율은 우리나라가 여성의 경우에 남성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OECD 평균보다 낮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일과 가정이 양립이 안 되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결혼 못하고 아이도 못 갖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양립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제가 네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일자리 문제고,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고, 세 번째는 교육 문제고, 네 번째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예요. 그럼 이게 그러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야. 첫 번째가 뭐냐면 일자리 문제는 이게 노동부 문제이기도 하고 기획재정부 문제이기도 해요. 두 번째 우리 그 부동산 문제는 어디예요? 이게 바로 건설교통부 문제이기도 하고 기획재정부 문제이기도 해요. 세 번째 교육 문제 어디예요? 교육부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또 전반적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문제예요. 네 번째 문제 정도는 어쩌면 그게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제대로 해놓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인구부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총선 때 그 양 당에서 그래서 뭐 국민의힘도 뭐 인구부를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 했고요. 우리 그 민주당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인구 대응부라든가 뭐라 우리 또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양쪽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뭐 대통령께서도 뭐 취임 2주년 뭐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뭐 비슷한 뭐 부서 이름을 부서를 만들겠다 했는데 이름은 좀 약간 뜬금이 없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출산 대응기획부라고 이름을 잡았어요. 그래서 왜 하필 저출산이냐. 이 인구 문제 전반적으로 다뤄야 되지. 이게 왜 저출산만의 문제냐는 거예요. 이게 인구 고령화, 노인 문제도 있어야 되고 그게 저출산 문제도 있어야 되고 또 가정의 문제 있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출산 문제만 딱 해버리니까 마치 여성들한테 애 낳는 그러한 것만 독려하려고 만든 조직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기왕이면 인구부라는 이름을 하든지 아니면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걸 없앤다고 하니까 아예 인구가족부로 해서 그 속에 가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인구가족부로 해서 저출산 문제, 거기에다가 인구 고령화 문제, 거기에다 남성과 여성의 갈등 문제, 사회 전반적인 문제,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거기다 그 일자리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총리급의 그러한 부서를 만들자. 그렇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어요. 정말 2017년 이후에 계속해서 해왔어요. 지난번 정부부터 이번 정부까지 계속 해왔는데 마침 이제 한다고 했는데 이제 0.72명 됐고 내년에 0.6명대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만사지탄이고요. 지금이라도 해준다니 너무 감사한데 지금 몇 가지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저 20, 30대에 대해서 뭐 기성세대가 뭐 걱정하는 것도 전 잘 알고 있어요. 뭐 너무 뭐 욜로 세대 해가지고 미래를 뭐 대비하지 않고 너무 그냥 막 돈 막 쓰고 막 또 결혼도 안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걱정스럽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기성세대들이 하는데 그러면 그 욜로 세대라고 하는 그 20, 30대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가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낳았고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다. 기성세대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0, 30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도대체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내가 미래를 대비하고 내가 열심히 살 만한 그러한 환경이 안 되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래 나 이렇게 그냥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 거야 이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20, 30대를 비난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좀 바꾸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특히 요즘에 와서 부동산 문제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말씀 좀만 더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와가지고 마치 저출산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 뭐 민주당도 그런 얘기했고 최근에 뭐 나경원 전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했던 지금 이제 의원이죠. 22대 국회의원이 된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헝가리식으로 하자. 그게 뭐냐면 결혼하면 빌려주자.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를 낳으면 뭐 이자를 감면해주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뭐 원금 중에 일부 또 더 감면해주고 셋째를 낳으면 아예 뭐 전액 탕감을 하든지 뭐 더 감면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언뜻 들으면 뭐 그럴듯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말도 안 되느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우리나라에 결혼한 쌍이 총 몇 명이냐면 19만 한 5천 쌍 정도 돼요. 20만 쌍이라고 그래요. 20만 쌍. 그럼 20만 쌍에 대해서 1억 원씩 돈을 빌려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예요? 20조 원이에요. 2억 원을 빌려주면 얼마나 되냐면 40조 원이에요. 그럼 20조 원을 빌려줬어요? 아니 40조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결혼한 한 쌍이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애 낳자 이래요? 그거 가지고 집 사러 가죠. 집 사러. 그만큼 집값을 띄우는 거야. 매년 그 20조든 40조 원씩 부동산 시장에 돈을 갖다가 집어넣자는 정책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값이 뜨는 거죠. 작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22년 후반기에 집값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해가지고 40조 원을 갖다 풀어버려요. 예? 23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럴듯하지 젊은 사람들한테 저리로 돈 빌려줄게. 그러니까 집값이 또 떠버려요. 그게 좋은 정책이에요? 집값 뜨니까 많은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집값이 뜨니까 이미 3배 올랐는데 좀 떨어질만 해가지고 희망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게 또 집값 띄워가지고 완전히 젊은 사람들 정말 미래 희망 없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또 이제 그 40조 원이 다 떨어지니까 다시 또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9월부터 집값이 또 약간 떨어질만 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다시 또 이번에 또 이름 바꿔가지고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또 27조 원을 또 풀고 있어요. 그게 또 다시 또 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조, 27조 계속 하니까 집값이 뜨는데 지금 계속 뭐 무슨 뭐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뭐 1억 원을 빌려주고 2억 원을 빌려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이 낳는데 쓴다고요? 무슨 아이 낳는데 써요. 그거 가지고 다 집 사는데 써가지고 집값 띄우고. 그건 누가 이득이에요. 결국 집 갖고 있는 정치인들 다 대부분 집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 솔직히 얘기해서. 말 같은 얘기를 하세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말이 틀리면 한번 불러주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자꾸 집값 띄워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왜 20, 30대가 뭐가 잘못이에요. 그게. 나 같아도 그렇게 했구만. 나 같아도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나도 그냥 대충 살다 그냥 가고 싶다. 아니 이민 가고 싶다 이러겠어요. 솔직히. 아니에요. 제 말이. 기성세대가 다 이렇게 만든 거 정치인이 다 만든 거잖아요. 정부가 또 그렇게 만들고 있고 정말 이러지 마십시오. 정말.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걱정이에요. 저는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저는 뭐 전혀 뭐 이거는 뭐 근거 없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생각을 하면 제가 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유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계가 우리 인류가 사는 이 세상이 생각하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갔다가 지금 디지털 세상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세상이 바뀔 때마다 화폐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농업사회 때는 소위 금과 은과 같은 이런 실물 화폐가 있다가 산업사회가 되니까 이제 명목화폐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어요. 달러가 됐든 원화가 됐든 이렇게 됐다가 최근에 가지고 자꾸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점점 디지털 화폐로 바뀌잖아요. 뭐 지금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가지고 그런 중앙은행의 디지털 커런시도 지금 뭐 만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일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이제 아예 개인이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그거 가지고 실제 여러 가지 뭐 거래도 하고 가치의 저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없어질 거냐?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그 비트코인 뭐 현물 ETF라든가 뭐 이런 것이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홍콩에 이미 다 상장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갈 건데 다만 단기적으로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난 약간 걱정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도 이게 적립식을 조금씩 해라. 제가 앞서 제가 다른 주식 투자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건 괜찮은데 이걸 갖다가 마치 도박하거나 뭐 투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완전히 인생을 몰빵을 해가지고 폭망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까봐 굉장히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서 이러지 말아라. 지난번에 국민연금 뭐 그 개정한다고 할 때
아니 당연히 앞으로 세금 낼 젊은 사람들이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도 거기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런 논의를 할 때 젊은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그 채널 많은 분들 같이 의견을 내서 같이 논의하자. 그것도 안 되면 저는 정말 국회든 아니면 정말 용산이든 가 피켓이라도 좀 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정책을 낼 수가 있냐, 이거를. 아, 헝가리는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헝가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집값이 그거 한 게 제 기억에는 2019년부터 그걸 했는데요. 대출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우리나라 돈 한 4천만 원 정도 대출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한 2배 이상 올랐어요, 집값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거기 뭐 돈 많이 풀려서 그런 거 아니냐. 돈 많이 풀린 독일은요, 그렇게 안 올랐어요. 독일이 훨씬 더 빠르게 집값이 오르는 나라는 더 비쌌는데 인덱스를 보면 그거 한 뒤로 헝가리가 더 비싸졌어요. 독일은 그럼 어떻게 해요? 독일은 그렇게 안 해요. 거기도 여러 가지 그 출생률 그 높이는 정책을 쓰는데 제가 그래서 독일식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면 매달 250유로씩 일단 태어나면 18세까지 줘요. 18세까지. 그렇게 하면 얼마가 되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7만 원 정도 돼요. 37만 원을 매달 주는 거예요. 18세까지. 18세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 얘가 뭐 직업학교를 가거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대학교육을 받으면 계속 줘요. 물론 직업훈련이나 대학교육도 무료고 25세까지 줘요. 누구한테 줬어요? 부모한테 줬어요. 또 제가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빌려주질 않았어요.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부모한테 주고 그걸 왜 빌려주냐 말이에요. 자식이 앞으로 그 아이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거잖아요. 이 아이한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미래 투자. 이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아이한테 그러니까 일부 뭐 그 여성 학자든 사회학자 뭐 이렇게 돈 줘가지고 뭐 여자한테 뭐 여성한테 뭐 애 낳아라 이렇게 하면 정책하면 안 된다. 제가 언제 여성한테 애 낳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아이가 미래에 정말 제대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교육도 잘 받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회에 정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그 아이의 어떤 육아수당을 주자. 그래서 저를 얼마씩 주자고 그러냐면 100만 원씩 주자고 그래요. 100만 원씩 주자고 그러면 사람들 다 놀라는데 그래 봤자 100만 원씩 하면 1년에 12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제가 이걸 2017년부터 주장을 했어요. 아까 인구부도 2017년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아이가 30만 명 태어났어요. 30만 명 태어나면 30만 명 곱하기 1200만 하면 3조 6천억 원이에요. 3조 6천억 원. 올해 우리나라 저출산 뭐 예산이 얼마냐면 40조가 넘어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지방정부 뭐 아니면 중앙정부 해가지고 돈 쓰는 게 이것저것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이게 매년 누적이 돼가지고 10년이 되면 이게 얼마 되냐면 36조가 돼요. 30만 명이 태어나도 22만 명 태어나면 물론 그보다 훨씬 더 적고요. 30만 명으로 저는 계속 계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정도 숫자는 늘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최소한. 예? 계속 줄어들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도대체 출산율 목표도 세우면 안 된대. 왜 목표도 안 세워? 선진국이라는 나라 다 세우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세워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거 뭐 보조금 주어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냥 뭐 무조건 행복한 사회를 만들면 된다. 아니, 저도 행복한 사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 채널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우선 당장 그것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젊은 이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리고 건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종합적으로 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말씀드린 인구부, 아니 인구가족부 또는 인구 미래부. 어쨌든 적어도 인구자가 들어가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